국제 경쟁력 순위를 보면은 일본이 뭐 기술력이나 인프라 부문에서는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노동 시장의 유연성, 기업 혁신성, 교육 시스템, 디지털화 이런 분야에서는 계속 좀 순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국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순위로 평가된 항목들도 꽤 있고요. 지금의 일본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거의 기술력과 신뢰로 버티고 있는 나라. 전반적으로 일본 분위기는 일단 가볍게 어떤가요? 그렇게 많은 지역을 가보면. 네, 일본은 사실은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요. 네. 일본은 네.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경제가 견고해 보이고 뭔가 최근에 주식도 오르고 네. 부동산 가격도 오르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구나 그렇죠, 하는 그런 시그널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뒷골목을 취재를 가보고 일본의 청년들을 만나보면 정작 그들의 삶이 그렇게 지난 30년간 많이 나아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여전히 좀 빛과 그림자가 있는 두 가지 얼굴을 좀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좀 어떻게 그런 걸 보면 많이 우리가 느낍니다. 알고 있는 빛 이면의 그림자를 오늘 피디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책 제목이 엑소스 재팬이라는 게 일본을 탈출한다는 의미인데 누가 탈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도 뭔가 캐리어 들고 이제 해외여행 가는 느낌의 뭔가 약간 탈출한 느낌도 있고요. 네. 제목만 보시면 좀 다소 자극적으로 좀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책 제목의 엑소더스가 의미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대규모 이동과 이탈 현상입니다. 특히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층이 좀 많은데요. 이들이 일본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뭐 여행이나 단기 체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반을 외국에서 좀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일본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사실 일본은 지금 뭐 독일한테 뒤처져서 이제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계 4위예요? 그렇게 보는 기록들도 독일한테 밀렸군요. 예, 독일한테 2위는 중국. 예,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가 원래 일본이었는데 최근 독일한테 좀 뒤처지는 면들이 좀 나왔고요. 최근 또 지난 한 몇 년간은 인도에게도 좀 밀려서 5위까지도 좀 추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좀 여러 가지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계 4, 5위의 경제 대국이긴 한데 아이러니한 거는 현재 일본 청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본 경제의 호황을 본 적이 없는 세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10년부터 시작해서 20년, 30년까지 경제 저성장의 시대를 오랜 기간 살아왔고요. 이제는 낮은 급여와 고물가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령화로 인한 성장의 한계와 부조리한 정치가 이어지면서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일본이 아닌 해외로 떠나서 자기의 삶을 찾겠다.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엑소더스 재팬입니다. 고령화와 사실 이 경제 저성장은 한국 사회에서도 요즘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서 뭔가 한국도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는데 그 이야기도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유독 민감했던 이유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최근에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긴 했는데 했었죠. 구독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각 나라를 따로따로 상대하면서 압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된다, 미국이 손해보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공식 계약서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세부 해석을 두고서 늘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특히 민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80년에서 90년대, 80에서 90년대에 미국과 무역 마찰을 크게 겪었는데요. 당시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슈퍼 301조 같은 아주 강력한 법으로 압박을 했고요. 그 일본은 자동차 수출 규제, 반도체 가격 협정 같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경험이 미국이 자신들을 압박하면 일본은 양보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학습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산업 구조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자동차, 전자 같은 제조업 비중이 크고 미국의 최대 시장입니다. 관세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지고요. 기업과 일자리에 바로 타격이 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미국 의존도가 높아서 관세 몇 %만 올려도 수천억엔의 부담이 생기게 되죠. 게다가 이번 협상은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농산물, 식품까지 걸쳐 있습니다. 일본은 식량 자급률이 낮아서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 전반에 충격이 오고 반대로 첨단 산업에서는 협력도 필요하지만 기술 이전이나 시장 개방 요구에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한국
언론에서조차도 이게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 경제가 성장에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잃어버린 30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오늘날의 일본 청년들이 탈출을 이야기하는 배경도 따지고 보면은 그때 이제 저성장 트랩에서 시작된 거로 볼 수 있고요. 결국 일본에게 이 관세 협상은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 미래 산업 그리고 생활 물가까지 다 얽힌 문제라서 굉장히 더 민감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30년 전이면 사실 1985년이고 당시 일본이 이제 경제 대국이었는데 어찌 보면 세계 1위 미국과 세계 2위 이제 일본이 맺은 협상이었잖아요. 네네. 어떤 사건이었던 거죠? 뭐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네. 충분히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유명한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네. 플라자 백화점이었나요? 뭐 플라자 네, 뭐 그래 건물인가 하여튼 그래서 플라자를 플라자 호텔에서. 아, 호텔. 네. 오늘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일본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플라자 합의의 전후에 일본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게 되면은 왜 현재 관세 협상에 그렇게 자민당이 굉장히 맹렬하게 목숨을 걸고 임하는지를 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사실 그 이후로 플라자 합의 이후로 잃어버린 10년, 뭐 20년, 30년이라는 말을 듣는 거에 시발점이 플라자 합의였으니까 이번도 그 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민감한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역사적인 환경이 있는 그런 거예요. 우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985년 이전 플라자 합의 전에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자, 플라자 합의의 이전과 이후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19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일본은 정말 놀라운 성장을 합니다. 성장률이 뭐 10%, 5%, 4%씩 이어지면서 1인당 GDP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올랐었죠. 당시를 떠올리면 소니의 워크맨, 핫했죠. 토요타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사실 지금의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세계 시장을 선도하면서 좀 이끌고 있었고요. 그 뒤에는 사실 정교한 기술력을 가진 수많은 제조업, 부품 기업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또 인구 1억 명이라는 막강한 내수 시장도 아주 큰 힘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한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왜 백년가게 많다고 하잖아요. 일본에 백년가게 같은 소상공인들이 만든 가내 공산품 그리고 음식점들이 아주 내수를 튼튼하게 받쳤죠. 이 배경 속에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사회를 1억 총중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인구가 모두 중산층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다.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좀 그렇게 잘 살았다. 네,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죠. 그래서 당시 뭐 부동산과 주식시장만 봐도 뭐 거의 황금기였는데요.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맨해튼을 다 살 수 있는 땅값이 되고 일본 전체의 땅값을 합치면 미국 전역의 부동산보다 비싸다. 이런 말이 좀 돌았고요. 주식시장도 니케이 지수가 당시에 뭐 39,000을 넘보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뭐 집이나 주식을 조금씩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자산 가치가 조금씩 오르니까 생활도 더 여유로워졌고요. 기업은 평생 고용을 보장을 했고 그 다음에 임금은 또 해마다 올랐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역시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좀 누릴 수 있었고요. 그러니 뭐 1억 총중류라는 말은 허언이 아니었던 거죠. 이 시기를 바로 이제 흔히 버블 경제기, 황금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당시 뉴스 자료를 보면 KBS 9시 뉴스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데 일본 기업이 당시에 미국의 상징적인 빌딩이었던 록펠러 빌딩을 인수를 하고 LA와 하와이에 있는 뭐 고층 건물의 70%가 일본인 소유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자본 공세를 두고서 제2의 진주만 공격이다. 뭐 이런 좀 위기의식이 있었고요. 심지어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소련의 군사 위협보다 일본의 자본이 미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재팬 포비아라는 좀 정서가 퍼질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경제 침투가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에게 중국이 어쨌든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미국이 거기에 대한 압박감을 받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미국의 대응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었나요? 환율 전쟁, 바로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에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이렇게 주요 5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체결한 국제금융협정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서독이 무역 흑자를 크게 내고 있었고 특히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대량 수출하면서 무역 수지가 폭발적으로 흑자를 기록했죠. 반면에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와 좀 비슷한 좀 상황.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제조업의 경쟁력까지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무역 불균형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국이 합의한 내용이
달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반대로 엔화와 마르크화를 포함한 주요국의 통화를 절상한다는 게 내용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엔화를 강세로 만들자는 거죠. 외환시장에서 공동 개입을 통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막 사들이는 방식으로 좀 실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매우 빠르게 나타났고요. 플라자 합의 직전에 1달러가 240엔대였는데 2년 만에 120엔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돈의 가치가 2배 절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 완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지만 반대로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폭탄을 맞은 거죠. 수출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엔고로 수출이 어려워진 일본이 바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을 하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980년대 후반 일본 버블 경제의 시발점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만든 환율 전쟁이었고 일본은 여기에 협조했지만 그 대가로 엔고, 버블, 그리고 버블 후에 장기 불황이라는 큰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플라자 호텔에 모였던 게 미국, 일본, 소독, 프랑스, 영국인데 그 이후로 이제 일본이 어쨌든 좀 경제가 많이 무너졌는데 일본이 그런 협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간세 전쟁을 펼치면서 다른 나라들이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맺는 협정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세계 강대국이니까.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국을 희생시켜가면서 그걸 지키고자 하는 게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경제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절상되면서 수출 경쟁력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는 거기에 경기 둔화를 굉장히 우려를 해서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돈이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 바로 주식과 부동산. 버블. 네, 맞습니다.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실제로 그 도쿄 도심 땅값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해튼보다 비싸졌고 니케이 지수는 1989년 말에 38,0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당시 일본이 미국을 제낀다라는 말까지 나왔죠. 지금 뭐 중국이 뭐 G2에서 지원이 되느냐 뭐 이런 비슷한 순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다 이게 거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초에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동시에 또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건데요. 그래서 상업용 토지는 당시에 70% 이상, 주식은 절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이건 거의 뭐 경제 붕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죠. 은행들은 부실 채권에 굉장히 시달렸고요. 기업과 가게는 소비와 투자를 줄였습니다. 이게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고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후에 일본 경제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지는 못했고요. 정부는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금융 완화, 재정 지출, 구조 개혁을 추진해서 이걸 좀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저출생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좀 극복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2020년대까지 와도 일본 청년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높은 생활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경제 활력은 예전만 못합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게 바로 엑소더스 재팬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플라자 합의 이후 국민들의 삶은요? 이제 뭐 경제, 뭐 주식, 부동산이 그렇게 된 거 알겠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사회의 변화는 아주 수치보다는 사람들의 체감이 더 극적이었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년대까지만 해도 1억 총중류 사회라고 불렸는데요. 모두가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버블 붕괴 이후 30년 동안 이 사회가 완전히 뒤집혀서 가난까지 체험하는 세대가 생기고 완전히 변한 사회가 됐죠.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의 하시모토 겐지 교수가 이제 일본은 상위 10%를 위한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격차 사회가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전체가 경기 활성화와 함께 다 같이 올라갔는데요. 이제 그게 더 어려워진 거죠. 지금은 소수만 경제의 과실을 누리고 나머지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더 어려워진 겁니다. 비정규직 하층민인 언더클래스가 증가를 했고요. 이른바 격차 사회가 굉장히 고착화됐습니다. 임금만 봐도 그렇습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 임금은 고작 4.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선진국 평균은 30에서 40%가 올랐고요. 우리나라만 봐도 3배 이상 올랐거든요. 일본은 사실상 30년 동안 임금이 굉장히 정체된 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변화는 자국에 대한 자부감 상실로 이어졌고 뭐 예전에 우리가 세계 2위의 G2 경제대국이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급부상,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추격을 눈앞에 보면서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일본 청년들의 경우는 자신이 속한 나라가
더 이상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내수는 여전히 뭐 1억 인구가 유지가 되니까 뭐 유지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반면에 일본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는 또 굉장히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중소제조업 그리고 100년 넘게 이어온 100년 가게들도 재정적으로 버티기 힘든 좀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국민의 삶은 평균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에서 격차가 고착화된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변화가 30년 동안 누적이 되면서 일본의 장기 저성장과 바로 청년들의 엑소더스를 불러온 것이죠. 자, 그럼 당시 미국이 펼친 한일 전쟁이 일본에게는 큰 타격이었을 텐데, 하지만 한일 전쟁 하나로 이렇게 큰 타격을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일본이 내리막을 걷게 된 다른 요인들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핵심적인 것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대응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지점인데요. 물론 플라자 합의가 결정적인 충격이었지만은 그 다음에 일본의 대응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과도한 금융 완화와 부동산 주식 거품인데요. 아까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자 정부와 일본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굉장히 시장에 많이 풀었습니다. 이 돈이 설비 투자나 혁신 산업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바로 도쿄 땅값을 올리고 주가도 뭐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거품을 점점 부풀려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금리를 올리자 그 거품이 한꺼번에 꺼진 거죠. 두 번째는 부실 채권 정리가 지연됐다는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버블이 터진 뒤에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은행과 기업에 엄청난 부실이 쌓여 있었지만은 일본은 이 손실을 빨리 털자라는 대신에 시간을 조금 뭐 기다리면서 끌면서 회복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쪽을 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비 기업, 뭐 잘 아시다시피 좀비 은행이 늘어나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빨아먹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어서 구조 개혁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산업 노동 구조를 80년대 방식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는 서비스 혁신이나 신산업 전환이 굉장히 늦어졌고요. 특히 반도체, 뭐 IT, 전기차 등 글로벌 기술 전환 시기에 주도권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다 중국이나 뭐 한국, 대만이 가져갔고요.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극적이어서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도 좀 풀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정치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자민당 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 정치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버블 붕괴 이후에 자민당이 집권을 하면서 총리는 자주 바뀌고, 근데 총리가 바뀔 때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은 반복해서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산업 육성이나 그 노동시장 개혁, 이런 굵직한 변화에는 굉장히 좀 늦어졌고요. 결국 일본은 플라자 합의라는 외부 충격에다가 내부에서는 거품을 키운 뒤 터뜨리고 부실을 정리하지 못한 채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그냥 30년을 흘려보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가 일본을 무너뜨렸다라는 말 뒤에는 그리고 일본 스스로가 무너졌다라는 말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에도 다른 당이 있죠. 생각해보니까 일본에는 당 이름은 전 자민당밖에 평생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공산당도 있고요. 자민당, 민주당, 뭐 있긴 한데 이제 공명당도 있고요. 연립정권을 있긴 한데 이제 입지가 거의 뭐 존재감이 없는 존재감이 정당으로서 지금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민당이 그만큼 오랜 기간 독재를 좀 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시작에는 플라자 합의가 있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일본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오늘날 일본을 좀 더 살펴보면 세계 경제 지금 일본이 4위라고 했죠? 독일에 이어서. 네, 뭐 3위, 4위에서 지금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3, 4위 그리고 지금 자칫하면 인도에 밀려서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내려갈 수도 있는 현재 상황. 일본의 국가 경쟁력은 지금 2025년 8월이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본의 국가 경쟁력은 사실은 정말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동시에 눈에 띄는 좀 약점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강점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정밀 제조업, 뭐 부품 소재, 기초과학, 뭐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배출했고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뭐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장비나 뭐 산업용 로봇, 뭐 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 같은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여전히 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지니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기초 연구, 뭐 특허수에서도
세계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나 공정 개선, 기술 표준화 능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이거는 아직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약점이 또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약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고요. 디지털 전환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사실은 OECD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요.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아날로그 방식, 잘 아시겠지만 종이 문서, 팩스, 도장 이런 문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좀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코로나 때 그 백신 예약조차 온라인으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직접 와서 대면 접촉을 해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 이제 심각한 것은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현재 일본 인구는 매년 50에서 60만 정도씩 줄고 있거든요. 그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노동력 감소, 소비 위축, 사회 복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민 정책은 여전히 좀 보수적인 상황이고요. AI, 반도체, 생명공학 같은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제 경쟁력 순위를 보면은 일본이 기술력이나 인프라 부문에서는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업 혁신성, 교육 시스템, 디지털화 이런 분야에서는 계속 좀 순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국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순위로 평가된 항목들도 꽤 있고요. 지금의 일본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거의 기술력과 신뢰로 버티고 있는 나라라고 좀 볼 수는 있고요. 해서 미래를 대비하려면은 지금 일본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더 과감한 구조 개혁, 그다음에 젊은 세대를 위한 경제, 사회 시스템의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얼마 전에 어쨌든 협상을 했잖아요. 그 결과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자민당 정부 하에서 이번 관세 협상은 정말 전력 투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은 바로 사실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정권을 장악한 정당이 바로 자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 플라자 합의를 해서 결국 30년,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여러 정당들이 많은데, 아까도 다른 정당들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바로 자민당 독재 체제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불과 4년 남짓밖에 되지 않고요. 이 기간을 빼면은 자민당이 거의 70년 가까운 역사 중에 90% 이상을 정권을 독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재 자민당의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일본의 쌀값이 많이 올라서 쌀값 파동이 좀 있었고요. 이시바 시게루 현직 총리의 상품권 스캔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좀 많이 균열이 간 상황입니다. 최근에 자민당이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는 패배로 좀 이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정권의 위기감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을 잃을 수 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사실은 굉장히 전력 투구한 것도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에게 양보한 게 많은 게 드러나게 되면 일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플라자 합의의 망령도 다시 좀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정권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또 이제 이번 협상을 또 기회로 보고, 다른 하나가 이제 이번 협상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패권을 공고하기 위한 이번 관세 정책은 일본만이 협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가치가 중요해진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굉장히 좀 잘 활용하고자 했는데,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구도가 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좀 따져보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아시다시피 여전히 세계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 연비 경쟁력에서도 세계 정상급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번 합의로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가 15%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5%라고 했는데 낮춘 셈입니다. 크게 이제 낮춘 셈이고요. 이 점은 분명한 강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낮아지면서 일본 기업이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을 좀 유지할 수 있고, 미국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서 분명 윈윈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였고요. 실제로 이번 합의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평가가 한 3분의 2 정도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좀 측면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농업 분야는 좀 여전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은 식량 자급률이 낮고요. 농업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요. 아까
부족 사태로 해서 쌀값이 네, 굉장히 폭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합의에는 사실상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라는 요구가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네. 특히 쌀 수입 쿼터제가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면 일본 농가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내수 농업 기반이 좀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 결과를 놓고 좀 지켜봐야 되는 좀 긴장 상태인 상황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부품이나 반도체 소재의 협상 결과는 약간 좀 더 모호한 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본이 분명히 강점을 가진 영역이긴 한데요. 미국 측에서는 공급망 재편을 명목으로 기술 이전이나 생산 거점 이동을 요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요. 다만 이번 합의에서 반도체와 제약 품목에 대한 낮은 관세율을 보장하는 이른바 안전조항을 확보했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미일 관세 협상은 얼마나 이익을 챙기냐보다는 얼마나 손해를 줄이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피디님 보셨을 때는 이번 협상은 미국과 일본 어디가 그래도 현재만 봤을 때 뭐 미래에 지나봐야지 플라자비도 지나보면 그때 그걸 하면 절대 안 됐다는 걸 알았듯이 근데 현재 봤을 때는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이었겠죠? 네,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더 이익을 챙겨오는 측면이 아니라 방어를 해서 얼마나 그 손해를 덜 뺏기고 덜 손해를 줄일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세부적인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협상의 여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일본의 자민당이고 예전에 1985년 플라자비 당시 정권도 이제 자민당이었는데 어쨌든 잃어버린 30년의 과정에서 자민당 정부의 역할도 뭐 한몫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민당 정권 이혼 비결은 뭐죠? 국민들은 왜 계속 자민당을 지지하는 거죠?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아이러니하면서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일본 자민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었던 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정치 성향 그리고 경제에 대한 민감함이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국민들은 사실 정치에는 좀 무관심한 편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누가 집권하든 내 일상에 큰 변화가 없다. 뭐 30년간 뭐 장기 침체가 이어졌잖아요. 실제로. 그런 인식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 그때 비로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자민당이 실각을 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됐던 거는 사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리고 당시 엔고 1달러가 당시에 70엔대로 수출 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런 시기에는 또 정권이 흔들리면서 뭐 다른 정권으로 교체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경제 위기 대응에 또 기대만큼 성과를 또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3년 만에 다시 또 도로 자민당. 이 과정에서 뭐 일본은 크고 작은 국가적 위기들을 좀 거쳐왔는데요. 뭐 95년에 고베 대지진, 97년에 금융회사 130여 개가 도산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2008년에 바로 리먼 쇼크, 그리고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뭐 2019년에 팬데믹 위기. 이런 위기 때마다 일본 국민들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정당을 좀 찾았고요. 그 결과 경험 많은 자민당이 다시 선택을 좀 받았던 거죠. 자민당이 모든 걸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자민당입니다. 근데 하지만 위기 대응 경험, 그다음에 관료 조직 장악력 이런 것들은 다른 정당들이 좀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민당이 이거를 잘 풀면 지금의 정치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는 발판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 유권자들은 사실은 정치 개혁보다 경제 회복, 경기 활성화 이런 데 민감하기 때문에 관세 협상 합의 결과가 지지율로 직결될 가능성을 내다본 거고요. 자민당의 생존의 비결은 경제 위기 때 유권자들한테 자 봐라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다, 우리가 능력 있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는 데 있는 거죠. 먼저 지금 이번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이 위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냐가 자민당의 또 일본 경제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겠네요. 그럼 일부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가볍게 하나만 드리면 어쨌든 21년부터 24년까지 도쿄에서 이제 PD 특파원으로 있으셨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 전국 47개의 도도 부현지 46개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잃어버린 30년이 끝났다 안 끝났다 분분하잖아요. PD님이 일본의 전국을 다니면서 몇 년 동안 계시면서 느꼈던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끝난 건가요? 안 끝난 건가요?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도쿄 PD 특파원으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좀 이야기 들었던 바는 이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게 잃어버린 40년, 50년이 될지 아니면 경제 회복으로 되찾은 10년, 20년으로 전환이 될지 바로 일본의 현재 선택 그리고 일본 청년에 대한 그 미래 지분을 가진 세대에 대한 투자와 배려 이런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잃어버린 30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